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36페이지죠.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멸시효는요,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사법시험 민법을 공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에 대한 모든 판례와 내용을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요 소멸시효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깊이 있게 들어간다 그래서 뭐 못 맞힐 문제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 틀을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숙지하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여러 가지라기 짜질구리하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하신 다음에 충분히 문제를 맞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총선해가지고 시효제에 대해 의의가 나오는데 좀 먼저 이 소멸시효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먼저 소멸시효가 뭐냐부터 생각해 보면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행사한다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먼저 틀을 완성하고 내용을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볼 거. 일정한 권리,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뭐냐? 채권과 용익물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다른 권리들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따라서 물권 중에서 소유권이다, 점유권이다, 담보물권 이런 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또 항변권이다, 형성권이다 이런 것도 뭐에 걸리잖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인데 일단 채권은 원칙이 10년이에요.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채권은 원칙이 뭐죠? 10년이고 용익물권은 원칙이 20년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채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제도가 뭐죠? 소멸시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용익물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가 시작되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거니까요. 따라서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점은 언제부터냐?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고요. 또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따라서 권리 행사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추는데 이걸 우리가 소멸시효에 뭐라 그러냐면 정지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완성된다. 만약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뭐 하게 돼요? 멈추게 되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의 정지죠. 또 권리를 불행사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되는데요. 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것도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뭐죠? 소멸돼요. 소멸되는데 두 가지를 조심하시는데 첫째, 소급표가 있다. 다시 말하면
기산점으로 소급해서 그 권리가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러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권리가 소멸됐다면 소송 과정에서 주장이 필요해요. 만약에 주장하지 않고 내푼다면 법원은 채권이 현재 유효한 상태란 전제에서 접근하게 되고요. 또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자동으로 물권이 소멸되고요. 이 용익물권에 관한 말소 등기는 필요가 없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왜 필요가 없는지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소멸시효에 대한 기본적인 틀인 거죠. 자, 교재를 볼게요. 자, 의 나와 있고요. 존재 이유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3번 제척기간과의 구별에서 첫 번째 논점이 나와 있죠. 자, 제척기간이 뭐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척기간은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형성권은 뭐에 걸리진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진 않고요. 뭐에 걸려요? 제척기간에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형성권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인데 특징은 얘는 정지제도도 없고 중단제도가 없어요. 따라서 제척기간을 불변기간이라는 말로도 쓰기는 해요. 왜요? 자, 우리가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정지가 되면 완성되지 않죠? 또 중단되면 새롭게 시작되죠? 그 말은 뭐냐면 요 10년이다 20년이라는 기간이 자꾸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제척기간은 정지제도도 없고 중단제도도 없기 때문에 기간이 뭐 하잖아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불변기간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있는데 첫째, 소급효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면 채권과 용익물권이 기산점으로 소급해서 없어지게 되지만 형성권 행사 기간인 제척 기간이 완성됐다 그래서 그 효과가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법원에서 문제가 됐을 땐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고려해 주게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기간은 몇 년이냐? 좀 다양한데 원칙만 먼저 기억하신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10년이 됩니다. 원칙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형성권은 소멸시효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제척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년이죠? 10년이죠. 따라서 형성권은 10년 동안만 행사할 수가 있고 정지, 중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이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형성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뭐가 없죠? 소급효도 없고 또 법원에서 법정에서 문제가 됐다면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제척기간이 경과됐는지 않는지를 법원이 고려해 주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우측에 쭉 나오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측의 중간에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에서 판례가 나와 있는 중요한 판례 아니니까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해가지고 쭉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239페이지 오시면 상단의 4번 권리 실효와의 구별은 이건 우리가 언제 했죠? 민법 총칙 앞부분에서 실효의 원칙, 다시 말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산 원칙으로 실효의 원칙을 공부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소멸시효 요건 해가지고 1. 권리가 소멸시효의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기억할 건 뭐죠?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린다. 따라서 가번 소유권, 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상린관계 이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 걸릴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답은
항변권도 뭐에 걸리잖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넘겨보시면 담보물권이나 점유권도 뭐에 걸리잖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따라서 소멸시효 걸리는 물건은 걸리는 딱 두 가지죠. 채권과 용익물건만 뭐에 걸리죠? 소멸시효 걸리는 거죠. 뭐 기억할 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 밥원해가지고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일단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도 또 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사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기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한다면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해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지만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는 안 하고 있어요. 을이 누구죠? 매수인인 거죠. 그죠? 그래서 법원에서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았지만 등기는 안 하고 있다.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문제입니다. 자, 이때 을은 등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을의 등기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왜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직 등기를 안 했다면 을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고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물권이 없으니까 그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채권이니까 원칙적으로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겁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첫째,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때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해합니다. 왜요? 자, 소멸시효가 걸리려면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돼요. 우리 판례 입장은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따라서 소멸시효에 뭐예요?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이 등기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는 거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점유를 계속하는 것만 권리 행사냐? 아니다. 적극적으로 매수인이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권리 행사니까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아주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 다음에 4 해가지고 점유 취득 시효한 등기청구권에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일단 우리가 취득 시효에서 다시 봐야 되겠지만 취득 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뭐에 걸려야 되냐면 소멸시효에 걸려야 돼요. 다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다른 거는 요 2번이 없죠. 이거 다른 거는 뭐냐면 법이 아니라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매수인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그 등기청구권이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려면 점유를 계속해야 되고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시작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 기본 예제가 나와 있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X.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고요.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2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저축요건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X. 물권저축요건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뭐만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3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그 분할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X. 이건 형성권입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유권과 용익물권만 뭐예요? 소멸시효에 걸려요. 5번부터 볼게요. 5번.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으로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X죠. 왜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일단 답은 뭐죠? 4번이야. 근데 4번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보세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해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 거죠. 또 갑과 만나서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다면 을은 갑에게 설정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물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하면 을에게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있지만 설정 계약만 한 상태라면 설정 등기에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럼 을은 채권이 뭐예요? 두 개인 거죠. 둘 다 뭐예요? 채권이니까 별 침년에 소멸시효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둘 다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겠죠. 따라서 4번.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은 채권은 소권이죠. 그 피담복 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 걸린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4번 같은 지문을 좀 까다롭게 느낄 수가 있는데 나머지 지문은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맞히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자 이거죠. 소멸시효가 시작되려면 권리 행사가 어떻게 해요? 가능해야 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죠?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66조 1항을 보시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하단에 좀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고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바로 교재 243페이지 하단에 각종 2번에서 각종의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한을 정한 채권 해가지고 1. 확정기한부 채권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권리를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시작이 되는데 언제부터냐?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변제해라 라고 확정기한을 정했다면 언제부터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12월 30일이 돼야 돈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맨 밑에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2번 불확정기한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 자동차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죽어야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언제부터 소멸시효 시작됩니까? 그 기간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기한을 안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야 500만 원만 빌리자 해가지고 500만 원 빌리고 언제 갚겠다라는 기한을 안 정했어요. 그러면 제 친구는 저한테 언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한을 안 정했으니까 돈 빌려주자마자 아무 때나 돈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돈 빌려줬을 때 채권 발생 시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되겠어요?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답안
기한의 이익의 상실의 약관이 있는 채권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한에서 한 것처럼 기한의 이익 상실은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이다. 따라서 판례가 나와 있는데 결국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제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바로 뭐가요? 소멸시효에 진행될 것이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면 즉시 변제를 청구해야 그때부터 이행기가 돌아가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 솔직히 너무 지엽적입니다. 판례 같은 거 보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4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권. 언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채무 불이행 시부터 진행할 것이고요. 넘겨보시면 마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오는데 이건 좀 외우셔야 되겠죠. 기간이 두 가지예요. 안날로부터 3년이고 불법행위 시부터 10년입니다. 물론 3년짜리는 안날로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10년짜리는 불법행위 때부터 시작하겠죠. 하단에 보시면 4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말 그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되고요. 우측에 4번이나 4번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니까 따로 기억할 건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에서 부작위 채권이 나오죠. 이런 거 어떨까요? 제가 담배를 피는데 제 차가 굉장히 싫어하겠죠. 제 차가 저하고 계약을 했어요. 담배를 안 피겠다고. 그럼 제가 담배를 안 피기로 한 거는 이게 뭐예요? 부작위인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제 차는 언제 저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언제 저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지랄거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담배를 피면 그때부터 담배를 피지 말라고 지랄거릴 테니까 부작위 채권은 위반 행위가 있는 때부터 권리 행사 가능하다. 위반 행위가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죠?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차확하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럼 다 했어요. 그죠? 다 했는데 이거를 막 개별적으로 외우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 같은 건 보실 필요가 없고요.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기산점이다. 이걸 가지고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48페이지 오시면 3번에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할게 돼서 원칙은 채권은 몇 년이요? 10년. 용익물권은 몇 년입니까? 20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만 채권의 경우에는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요. 자, 이게 만약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4년 전, 5년 전에 공부를 했으면 여기 나와 있는 3년짜리, 1년짜리 외워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거 외울 필요 없고, 그러니까 높아지면서 정리하는데 딸딸딸 외워주고 기본적인 틀을 잡자고요. 자, 보시면 3년짜리 해가지고 2로 해가지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죠. 그럼 첫째,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는 몇 년이라고요? 1년이다. 이렇게 3년이다. 그죠? 그 다음에 2호하고 3호하고 4호하고 5호까지 2, 3, 4, 5는 합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전문직 종사자 채권. 뭐 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의사, 변리사, 변호사 이렇게 뭔가 좀 세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은 몇 년이에요? 3년이다. 그 다음 6호와 7호는 합칠 수가 있죠. 생산자 및 상인 수공업자죠. 그래서 생산자, 상인, 수공업자의 채권은 몇 년이죠? 3년이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 생산자, 상인, 수공업자의 채권은 몇 년이죠? 3년짜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년짜리가 있죠. 1년짜리를 보시면 1호와 2호를 합칠 수가 있어요. 의식주 채권이죠. 그죠? 먹고 자고 잠자는 채권은 다 뭐예요? 1년짜리예요. 그 다음에 3호는 노역인과 연예인인데 이게 일종의 이게 뭐죠? 비전문가라는 얘기죠. 요즘 같으면 연예인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각광받는 직업이지만 우리 민법이 만들어질 1950년대는요. 완전히 연예인을 뭐죠? 노역인 수준 취급했어요. 그죠? 그래서 같이 1년짜리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4호가 나오죠. 학생 및 수업 나오죠. 이건 뭐죠? 교육비. 3. 교육비. 학원비요.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학원비 여러분들 안 낸 거 있으면 버티시면 1년만 안 내셔도 돼요.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채권, 노역인, 연예인, 교육비에 관한 채권은 몇 년이죠? 1년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뭔가 개별적으로 외워야 될 건 아니에요. 큰 틀을 기억하시되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면 4번인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3년짜리,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 걸리는 채권이더라도 만약에 판결을 통해서 확정이 된다면 그때는 10년짜리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학원비 안 내셨어요? 그러면 몇 년만 버티시면 돼요? 1년만. 근데 9개월쯤 됐을 때 그 학원 원장님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학원비가 소송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확정된 때부터 몇 년이요? 10년짜리로 바뀌게 된다는 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우측에 3번 이제 뭐가 나오죠? 소멸시효 중단. 다시 볼까요? 자,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방치를 해야 된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되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1번 의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나오거든요. 자, 사유를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까다롭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주택관리사 민법이니까 큰 틀, 타이틀만 기억하시고요.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제가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만 몇 가지만 추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재판상 청구는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자책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 2번 응서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응했어요. 응한 것은 재판상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중단가 아니겠죠. 다만 응서하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했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면 그것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재판상 청구는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유의하실 점은 응소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끝. 내용 안 보셔도 돼요. 넘기시면 하단에 2번 파산 절차에 참가, 3번 지급 명령, 4번 화해를 위한 소환과 이미 출석도 다 뭐죠?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돼요. 우측에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5번 최고가 나오죠. 일단 독촉입니다. 그래서 최고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뭐죠? 내용 증명 보내는 거겠죠. 내용 증명 보내면 최고를 하게 되면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긴 해요. 근데 이게 완벽한 권리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한 규정이 있어요. 우측 상단에 174조입니다.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까지 끊고 밑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요. 다시 한번요.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내용 증명 최고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되긴 해요. 근데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되려면 몇 개월 내에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하단의 6번 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이 되고요. 넘기셔서 7번 채무자 측에서 채무를 승인하는 것도 일종의 권리의 행사를 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 거죠. 자, 다 쪽이죠. 자, 이거를 개별적으로 기억할 것도 몇 가지 있지만 머릿속에 항상 잊지 말 것은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된다는 점이죠. 우측에 보시면 중단의 효력이 나와 있는데 1번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서 원칙 보시면 소멸시효 중단은 상대적 효력을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만 중단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대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하단에 나번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2번 보증채무의 특칙이죠.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 채권을 남부하기 위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보증을 섰어요. 근데 만약에 을이 갑, 채무자, 주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했다면 이때는 소멸시효 중단이 주채무자에게도 중단되고 보증인에게도 중단되고 둘 모두에게 뭐가 되는 거죠? 중단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보증인에게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때는 보증인에게만 중단되고 주채무자에게 중단 효력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채권 행사를 누구한테요? 주채무자에게 했다면 주채무자뿐만 아니라 보증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고요. 누구한테요? 보증인에게만 했다면 보증인에게만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 넘기셔서 2번 중단은 새로운 시효의 진행이죠. 자, 중단되면 새롭게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해요. 그럼 이것도 언제 다시 시작하느냐?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요 시점에 돈을 빌려줬어요. 채권이죠. 근데 9년째가 돼가지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재판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권리를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요 재판이 확정됐을 때, 확정 판결이 났을 때부터 새롭게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고요. 재판 진행 중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가번해가지고 청구로 시효 중단된 경우에서 1번 재판상 청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롭게 어떻게 해요? 진행한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것들도 외울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죠. 우측에 보시면 기본 예제가 나옵니다. 소멸시효 후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X죠. 알면 대단히 쉽습니다. 답은 뭐죠? 1번이고. 나머지 것들은 뭐 또 나올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답만 확인할게요. 그 다음 4번 소멸시효 정지죠? 요거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해야 된다. 만약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완성되지 않고 정지된다. 그러면 그 하단에 보시면
정지 사유들은 뭐예요? 권리 행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179조가 나옵니다. 일단 제한 능력자에게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권리 행사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니까 그 제한 능력자 가지고 있는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따라서 10년, 20년, 30년이 되더라도 완성되지 않고 멈춰 있다가 이 사람에게 법정 대리인이 생기거나 아니면 능력자가 되면 6개월 동안은 추가적으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뭐죠? 179조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80조 부부가 나오죠. 자, 이런 얘기죠. 결혼하기 전에 남친한테 5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500만 원은 채권인데 문제는 혼인하게 되면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실제로 받아봤자 또 의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가 어떻게 해요? 완성되지 않아요.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더라도요. 다만 혼인관계가 해소가 되면 이혼하면 요때부터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은 추가적으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80조 2항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1항은 뭐냐면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설날 때 어머니가 아들한테 아들아 이번에 세뱃돈 받은 거 엄마한테 맡겨라 해가지고 뺐죠. 그러면 이 아들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채권 행사하는 게 뭐예요?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 아이가 미성년인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뭐가 돼요? 정지가 돼요. 따라서 10년이 지난 후에 성년자가 되면 그때부터 몇 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은 추가적으로 채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3번 상속재산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갑자기 모르고 있었는데 저의 구촌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상속권자래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만약에 상속권자인지 모른다면 권리 행사하는 것이 뭐죠? 불가능하니까 소멸시효가 뭐가 되겠어요? 정지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또는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고요. 상속인이 결정되거나 재산관리인이 지명된 경우에부터 6개월 동안은 채권을 추가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4번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 정지 이해되시죠? 천재지변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그래요. 그러면 채권 행사하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하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뭐가 돼요? 정지가 되는데 이때는 여유 기간을 6개월 주는 것이 아니라 1개월만 주고 있다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근데 효과입니다. 요거죠. 소급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급표 보기 전에 1번에서 완성한다는 의미해가지고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고요. 우측에 판례태도가 나오는데 판례태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용익 물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말소 등기 없이 바로 뭐죠? 소멸한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의미 없고요. 3번 소멸시효에 뭐가 있습니까? 소급표가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 등이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완성된 때부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기산점으로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자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넘기셔가지고 4번 주된 권리 소멸과 종된 권리 소멸인데 당연한 거죠. 주된 권리가 소멸되면 종된 권리도 소멸되게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가 나옵니다. 일단 조심할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완성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것이 184조 1항입니다. 2항 소멸시효는 채무자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을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배제할 수는 없고요. 연장할 수는 없고요. 가중할 수는 없고요. 다만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고요. 요거는 법조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우측에 나와 있는 박스 같은 것도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법 총칙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 물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